마당 한가운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짐짝이냐? 평생 키운 자식들이 날 요양원에 버리려 하다니. 큰아들이 차갑게 브로슈어를 내밀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요양원이 정답입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립니다. 막내 아들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꾸합니다. 저희가 바빠서 매일 올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치를 떨며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칩니다. 농사일이 내 목숨이다. 내가 여기서 버티겠다 했잖아. 그러나 자식들의 눈빛은 단호합니다. 침묵은 곧 결정의 순간임을 말해줍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서는 할아버지, 눈빛은 허공을 헤맵니다. 이 집, 이 땅, 내 평생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쫓겨나야 한단 말이냐?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개또리는 애타게 짖으며 주인을 붙잡으려 합니다. 두 아들은 차갑게 등을 돌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듯 홀로 걷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작은 가방만 덩그러니 흔들립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정말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회색 하늘이 드리우고 멀리 희미하게 요양원 간판이 서서히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떨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저 길 끝에 숨어 있는 듯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82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흙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고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이 그의 하루였죠. 손등에는 깊이 팬 주름 사이로 흙이 끼어 있었고 그 흙은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삶 자체가 흙과 하나가 된 것처럼요. 이만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가을이면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곤 했죠. 뒷뜰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서 상추, 고추, 토마토를 키웠고 닭 5마리와 개 1마리가 이만수의 유일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꼬꼬댁 울어대는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저녁이면 개 또리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만수는 젊은 시절부터 농사꾼이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이 땅을 일궜죠. 봄이면 모내기를 하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텃밭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논을 늘려가며 세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에 오늘도 힘내자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막내 아들 진호가 말했을 때 이만수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관절염으로 붓고 아픈 손이었지만 그 호미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쉬어? 농사일이 곧 내 목숨인데.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부터 시작해서 딸 순이, 막내 진호까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죠. 진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면서 바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를 찾아뵀지만 갈 때마다 아버지가 더 야위어져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컸습니다. 특히 혼자서 밥을 대충 때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자식들의 걱정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만수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의 일이었죠. 하루 종일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발견해서 겨우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갈비뼈에 금이 갔고 한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자식들은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서야 부랴부랴 달려왔지만 이미 이만수는 혼자 모든 걸 견뎌낸 후였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니. 순이가 그때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이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아버지께 자주 안부를 여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책감이 컸죠.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밥은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왔을 때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밑반찬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것도 상한 지 오래된 것들이었죠. 아버지는 괜찮다, 나 혼자 잘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실 것 없어요.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요. 간병사분들도 친절하시고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진호가 브로슈어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깔끔한 건물 사진과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이만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얀 벽과 반듯한 복도, 규칙적인 생활. 그 모든 게 그의 삶과는 너무 달랐어요. 민호는 세 자식 중 가장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은행원이었거든요. 두 딸을 키우고 있어서 교육비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형편이 가장 나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양원비도 본인이 대부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호의 말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외롭다고 했나? 닭들하고 개하고 이야기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만수는 투덜거렸지만 속으로는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는 것도,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붙이는 것도 모두 현실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기억이 가끔씩 흐릿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연기 냄새에 깨어난 일도 있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나지 않았지만 그때 이만수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실수가 점점 잦아진다는 게 두려웠죠. 약을 먹는 것도 자꾸 깜빡했고, 때로는 같은 약을 2번 먹기도 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민호의 말에 이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각자 가정이 있었어요.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매일 시골까지 내려올 수는 없다는 걸 이만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들도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이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사귀 소리를 들으며 이 익숙한 소리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어둠 속에서 이만수의 눈만 번뜩였습니다. 벽장 깊숙이 있던 낡은 가방을 꺼내며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가방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농사 지으며 써온 낡은 일기장, 그리고 호미 하나. 그것만이 그가 챙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틀 후, 진호가 운전하는 차가 이만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뒷좌석에는 민호와 순이가 타고 있었고 모두들 표정이 무거웠어요. 이만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닭들이 모이를 찾아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있었고 또리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이만수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엌의 낡은 찬장, 거실에 오래된 텔레비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아내와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던 밥상, 겨울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화로. 그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가방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그 가방 안에는 며칠치 옷가지와 아내의 사진, 그리고 오래된 농사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양원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요.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이만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신던 고무신과 자신이 신던 고무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고무신만은 그대로 두었거든요. 마치 아내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것처럼요. 이제 그것도 혼자 남겨두고 가야 했습니다. 닭들은 어떻게 하지? 이만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호가 미리 준비했다는 듯 대답했어요.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또리도 함께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만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나이가 많은데 과연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특히 또리는 낯선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이만수는 마지막으로 또리를 불렀습니다. 또라, 이리 와봐. 또리가 달려와서 주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이만수는 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김씨 아저씨 말 잘 들어야 해. 또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듯 그저 꼬리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이만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집이 보였어요. 감나무가 작아지고 텃밭이 점처럼 보이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면서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씩 지나갔죠.
정미소에서는 아직도 쌀을 찢는 소리가 들렸고 면사무소 앞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도시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문득 자신도 저 버스 정류장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갈 때, 자식들 학교일로 나갈 때, 그리고 아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기다렸던 곳이었죠. 그 정류장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풍경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멀미 안 하세요? 민호가 백미러로 아버지를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사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참얼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답답해서였죠. 평생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차는 시골길을 벗어나 큰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 풍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논밭 대신 건물들이 늘어서고 하늘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만수는 이런 풍경이 낯설었어요. 서울에 몇 번 가본 적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하늘이 작아 보이고 공기도 탁했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 바빠 보였어요. 모두들 어디선가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까지는 1시간 정도 더 가야 해요. 진호가 설명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 풍경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집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닭장에 달걀이 그대로 있을 텐데 누가 꺼내줄까? 텃밭에 물은 누가 줄까? 토마토가 익으면 누가 따줄까? 그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순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도 텃밭 가꾸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작은 화분에 상추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기를 수 있고요. 순이는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이만수에게는 그런 작은 화분이 진짜 농사와 같을 리 없었어요. 흙을 만지는 것과 흙에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거든요. 화분 몇 개로 어떻게 평생의 습관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만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굵고 거친 손가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흙. 이 손으로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서는 이런 손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깨끗하고 고운 손이 더 어울릴 것 같았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자 창밖 풍경도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만수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빨랐거든요. 평생 걸어서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시간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진호가 말했어요. 이만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업무차 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만수처럼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만수만 혼자 느리게 걸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이만수는 휴게소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인공적으로 꾸며진 화단이었지만
그래도 흙과 풀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이만수는 쪼그리고 앉아서 흙을 만져보았어요. 고향의 흙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흙은 흙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야죠. 민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만수는 아쉬워하며 일어섰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면서 언제 다시 이런 흙을 만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요양원에도 정원이 있다고 했지만 과연 마음껏 만질 수 있을까요? 다시 차에 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구간이었어요. 휴게소를 벗어나면서 이만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방향이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내로 들어서자 신호등이 나타났어요. 빨간불에 차가 멈출 때마다 이만수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속도가 줄어들고 창밖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파란불이 켜지면 다시 달려야 했고, 그럴 때마다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어요. 길 양쪽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판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이만수에게는 모든 게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공사장 소음, 사람들의 목소리. 시골의 고요함과는 너무 달랐어요. 새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근처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들렸어요. 이만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차가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만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의아해했어요. 요양원이라면 큰 건물이 있을 텐데 이곳은 그냥 평범한 동네 같았거든요. 단독주택들과 작은 상가들이 늘어서 있고 골목길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동네는 이만수가 상상했던 요양원 주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로슈어에서 봤던 깔끔한 상업지구가 아니라 마치 시골 마을처럼 정겨운 분위기였어요. 담장 너머로는 텃밭이 보였고 어떤 집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빨래줄에는 이불과 옷가지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여기가 맞나? 이만수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하며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만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브로슈어에서 봤던 하얀 건물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게다가 이런 곳에 요양원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차가 좁은 골목을 천천히 들어가면서 이만수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고 간판에는 동네마트라고 친근하게 쓰여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동네 미용실이 있었는데 입구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돌아가는 표시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골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어요. 이 모든 풍경이 이만수에게는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도시에 있으면서도 시골의 정서가 남아있는 곳이었거든요.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정겨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할머니들의 이야기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마치 오래된 마을의 오후 같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진호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민호와 순이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만수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길을 잃어서 더 늦어지면 어떡하지?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진호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길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주택가 골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통화를 하는 동안 이만수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이 동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골만큼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겨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빨간 고추와 파란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면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텃밭이 생각났어요. 올해 농사는 어떻게 될까? 누가 고추를 따고 누가 김장을 할까? 그런 걱정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진호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보았어요. 맞는 길이래요. 조금 더 들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이만수는 다시 의아해했어요. 이런 동네에 요양원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통화 상대방은 누구였을까? 요양원 직원인가? 골목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양쪽으로는 담장이 늘어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집들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고 어떤 집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요리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 김치볶음 냄새, 그리고 갓 지은 밥 냄새까지. 이만수는 그 냄새들을 맡으며 고향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면 이런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었거든요. 특히 된장찌개는 아내의 특기였어요.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집밥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쓸쓸해졌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길이 좀 좁죠?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만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곳에 요양원이 있다는 게 이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삭막한 도시 한복판은 아니니까요. 이런 동네라면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가 조금 더 들어가자 앞쪽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건물이 아니었어요. 작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났거든요. 기와 지붕에 나무 대문, 그리고 마당에는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돌로 만든 표지석 같은 것도 보였어요. 이만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어요. 분명히 한옥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제법 큰 규모의 한옥이었어요. 사랑채와 안채가 구분되어 있고 마당도 넓어 보였습니다.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려 있어서 바람에 따라 은은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이런 한옥을 도시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기가 어디지? 이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진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지만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한옥집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가꿔진 집이었습니다. 차가 한옥 앞에 완전히 멈췄습니다. 진호가 시동을 끄면서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민호와 순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혹시 잘못된 주소를 입력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갑자기 한옥의 대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된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대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만수가 보기에는 30대 정도로 보였어요. 그 뒤를 따라 젊은 여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모두들 차창으로 한옥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상한 건 모두들 웃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즐거운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밝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이만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요양원에 가는 길에 왜 한옥집 앞에 서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모두들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아버지, 저기 사람들이 뭔가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한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현수막 같은 것이었는데 바람에 펄럭여서 정확히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만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더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명확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한옥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애썼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맨 앞에서 걸어오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죠? 이만수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순이와 진호도 마찬가지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젊은 남자가 차에 더 가까이 다가오자 이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누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바로 큰손자 태민이었어요. 진호의 아들로 올해 26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던 손자였죠. 태민이가 왜 여기에? 이만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대답하지 않고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이만수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계획된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태민이 차 앞까지 다가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사람들도 모두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얼굴이 모두 보였습니다. 둘째 손자 현우, 셋째 손녀 지은, 그리고
막내 손녀 소영까지 이만수의 모든 손자 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왜 이 한옥 집에 있는 걸까요? 그들은 모두 서울과 부산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평일인데 어떻게 모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진호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아버지, 내리세요.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와 순이도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자 손녀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태민이 달려와서 이만수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태민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이어서 다른 손자 손녀들도 차례로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현우, 지은, 소영까지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가 왜 여기에 있니? 이만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민이 이만수의 손을 잡고 한옥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만수는 태민에게 이끌려 한옥 대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대문 옆에 있던 표지석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만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고향집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만수는 그 글씨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 고향집? 무슨 뜻일까요? 이곳이 자신의 고향집이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자신의 고향집은 시골에 있는데 말이에요. 할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은이 할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모두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한옥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이만수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따라갔습니다. 한옥의 대문을 지나서 마당에 들어서자 이만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마당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가운데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만수는 감탄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고향집 마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거든요. 우물, 장독대, 텃밭, 모든 것이 그 시절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우물 옆에는 두레박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현우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은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요. 이만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니? 나는 요양원에 가는 거 아니었나? 그때 민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요양원에 보내드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란 말이야? 순이도 함께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진호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되기는 했지만 요양원에 보내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이 집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요. 이만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이 집이 뭐란 말이야? 태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와 함께 살아요. 이 집에서요. 함께 산다고?
이만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손자, 손녀들이 모두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걸까요? 소영이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여기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 거예요. 회사도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만수는 더욱 놀랐어요. 소영은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옮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은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이쪽 병원으로 정근을 신청했어요. 지은은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현우도 저는 이쪽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만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모두 자신을 위해 생활 터전을 바꿨다는 걸까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너무 믿기 어려웠어요. 태민이 할아버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만수는 태민을 따라 한옥의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한쪽에는 이만수가 좋아할 만한 서예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떻게?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몰래 복사해뒀거든요. 이만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이가 이만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주방도 보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다 준비해뒀어요. 주방에는 아내가 쓰던 것과 똑같은 그릇들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이만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만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멋진 집이 준비되어 있다니. 게다가 손자, 손녀들이 모두 함께 살겠다고 하다니.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만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희 모두가 함께 의논해서 준비한 거예요. 할아버지 혼자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다른 손자, 손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모두들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 일은 어떻게 하려고? 이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요즘은 재택 근무도 많이 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은도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근처 병원으로 정근 신청을 해뒀어요. 벌써 승인도 났고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이에요. 이만수는 놀랐어요. 손녀가 의사가 된 것도 자랑스러웠는데 자신을 위해 병원까지 옮긴다니요. 소영이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쪽 요양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건강도 챙기고 제 일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소영은 간호사였는데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에는 전문가였죠. 이만수는 감격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큰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태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거든요. 현우가 거듭들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현우는 작은 IT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고 했어요. 진호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도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서 정작 가족과는 시간을 제대로 못 보냈거든요. 순이와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저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예요. 아버지마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이 모두 바빠서 제대로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던 게 모두의 아픔이었거든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를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만수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그때 지은이 할아버지를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 마당에 특별한 게 있어요. 보러 가실까요? 이만수는 지은을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까는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당 한쪽에는 정말로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가 줄지어 심어져 있었어요. 아직 작은 모종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가꿔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심었니? 이만수가 물었어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심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은 채소들로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함께 가꾸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만수는 감동했어요. 손자들이 농사에 관심을 가져주다니요. 텃밭 옆에는 작은 비닐하우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울토마토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겨울에도 채소를 기를 수 있게 준비했어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이만수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흙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 이 냄새. 이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맡는 흙냄새였거든요. 차를 타고 오는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손으로 흙을 만져보니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좋은 흙이었어요. 장독대도 자세히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장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몇 개는 이미 사용 중인 것 같았어요. 이것도 너희가 준비한 거야? 이만수가 물었어요.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된장이랑 고추장도 담아뒀어요.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요. 이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레시피라니요. 어떻게 어머니 레시피를 알고 있니? 순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사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몰래 배워뒀거든요. 언젠가는 써먹을 줄 알고요. 장독대 옆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진짜 우물이었어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만수가 두레박을 돌려보니 시원한 물이 올라왔어요. 이 물을 마셔도 되나? 물었습니다.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지하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수질 검사도 다 받았고
마셔도 안전해요. 이만수는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하고 깨끗한 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마시던 우물물과 똑같았어요. 우물 옆에는 평상도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전통 평상이었는데 그 위에는 방석까지 깔려 있었어요. 여름에는 여기 앉아서 시원하게 쉴 수 있어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이만수는 평상에 앉아 보았어요. 높이도 딱 맞고 편안했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니 곳곳에 꽃들도 심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국화와 코스모스, 그리고 봉숭아까지. 가을이 되면 예쁘게 필 것 같았어요. 이 꽃들도 너희가 심은 거야? 이만수가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은 꽃들로 골라서 심었어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봉숭아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라고 들었어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내가 좋아했던 꽃이었거든요. 한쪽 구석에는 작은 창고도 있었습니다. 농기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호미, 삽, 물 뿌리개, 그리고 각종 도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새로 산 거야? 이만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새로 사고, 일부는 할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특히 저 호미는 할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거예요. 이만수는 자신의 호미를 발견하고 반가워했어요. 오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이만수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텃밭, 비닐하우스, 장독대, 우물, 평상, 꽃밭, 창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자신이 그리던 이상적인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린 시절 고향집보다도 더 좋았어요. 정말 꿈 같다. 이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요양원에 간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멋진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니요. 인생이 이렇게 급반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할아버지의 반응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만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만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발밑의 흙은 분명히 진짜였고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도 진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어요. 지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더 있다고? 뭐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놀라운데 말이에요. 태민이 앞장서서 집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만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집 뒤편으로 돌아가니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뒷뜰에는 제법 큰 규모의 밭이 있었어요. 앞마당의 텃밭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는 이미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배추, 무, 대파, 쪽파, 시금치까지. 가을 김장을 위한 채소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심은 거야? 이만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현우가 대답했어요. 한 달 전에 심었어요. 할아버지 오실 때쯤이면
김장하기 딱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만수는 감탄했어요. 손자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니요. 밭 끝에는 작은 비닐하우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앞마당의 것보다 더 큰 규모였어요. 저기에는 뭐가 있니?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들이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빨갛게 익은 것들도 있고 아직 파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익은 토마토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이만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토마토 맛이었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 토마토는 누가 기른 거야? 물었습니다. 저희가 번갈아 가며 돌봤어요. 태민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품종으로 골라서 심었거든요. 당도가 높은 품종이에요. 이만수는 또 하나를 따서 먹었어요. 정말 달았습니다. 비닐하우스 한쪽에는 오이도 자라고 있었어요.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오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이도 따서 드셔보세요. 지은이 말했어요. 이만수는 작은 오이 하나를 따서 손으로 문질러 먹었어요. 아삭하고 시원했습니다. 밭을 둘러보다가 이만수는 한쪽 구석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닭들이 있었어요. 닭들이 여기에? 이만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기르시던 닭들이에요. 진호가 설명했습니다. 김씨 아저씨한테 맡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로 데려온 거였어요. 이만수는 더욱 놀랐어요. 자신의 닭들이 여기 있다니요. 닭장 가까이 가니 익숙한 닭들이 보였어요. 털색과 생김새가 분명히 자신이 기르던 닭들이었습니다. 꼬꼬댁. 닭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반갑게 울었어요. 이만수는 울타리 안으로 손을 넣어 닭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또리는 어디 있니?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멍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 쪽에서 또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또라. 이만수가 부르자 또리는 더 빠르게 달려와서 주인에게 뛰어올랐어요. 정말 또리구나. 이만수는 또리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동물 친구들이 여기 있다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물 친구들까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닭장 옆에는 작은 헛간도 있었어요. 그 안에는 농기구들과 사료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닭모이도 준비해뒀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평소 주시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이만수는 모이통에서 모이를 꺼내 닭들에게 주었습니다. 닭들이 꼬꼬댁꼬꼬댁하며 달려와서 모이를 쪼아 먹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요. 뒷뜰을 다 둘러본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을 자세히 구경할 차례였어요. 거실에서 시작해서 방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모든 방이 이만수의 취향에 맞게 꾸며져 있었어요. 안방에는 편안한 침대와 옷장이 있었고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아내가 썼던 화장품과 액세서리들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것들도 집에서 가져온 거야?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물건들도 소중하게 가져왔어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이만수는 아내의 화장대를 만지며 그리워했어요. 마치 아내가 여전히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에는 손자 손녀들이 쓸 침대들이 있었어요. 2층 침대 2개가 놓여 있어서 4명이 모두 잘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여기서 살 거야? 이만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희 짐도 이미 옮겨왔어요. 태민이 옷장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만수는 이제야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도 있었어요. 이만수가 좋아할 만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농사 관련 책들과 역사책들, 그리고 문학책들까지. 한쪽에는 컴퓨터도 있어서 손자 손녀들이 재택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주방을 다시 자세히 보니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만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아내가 썼던 것과 똑같은 밥솥까지 있었습니다. 이 밥솥도? 이만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밥맛이 나는 밥솥으로 똑같은 걸 샀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만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김치, 된장, 멸치볶음, 나물무침까지. 모든 것이 아내가 만들던 맛과 똑같아 보였어요. 화장실도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욕실에는 편안한 욕조까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관절염 때문에 힘드시니까 반신욕 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소영이 간호사답게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이었어요. 집안을 다 둘러본 이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아침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런 멋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니요. 정말 괜찮은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큰 희생을 해도? 이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은 모두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희생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게 저희가 원하던 삶이에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죠. 다른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이만수는 드디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만수는 소파에 앉아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모두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이런 광경이 언제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 명절에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로 믿으시겠어요? 태민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이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꿈 같구나. 정말로 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순이가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배고프시겠어요? 점심을 준비할게요. 이만수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침부터 먹은 게 없어서 배가 고팠는데 흥분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뭘 해줄 거야? 이만수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순이의 대답에 이만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내의 된장찌개를 다시 먹을 수 있다니요. 부엌에서 순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지은과 소영도 도와주러 갔어요.
이만수는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마에서 채소 썰는 소리,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오랜만에 듣는 정겨운 소리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이 집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시죠? 현우가 물었어요. 이만수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현우와 태민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계획했어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걱정되어서 가족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요양원보다는 함께 사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현우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집을 개조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외진 곳이라서 저희가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중간 지점을 찾기 시작했죠. 이 집은 어떻게 찾았니? 이만수가 물었어요. 인터넷으로 몇 달 동안 찾았어요.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웠거든요. 도시와 가깝지만 시골 느낌이 나고 마당이 넓어서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곳이요.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옥이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한옥을 좋아하시니까요. 이만수는 감동했어요. 자신의 취향까지 고려해서 집을 찾았다니요. 집값은 어떻게 했니? 이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도 팔았고요. 이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을 팔았다고? 네, 아버지. 어차피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잖아요. 순이가 부엌에서 말했어요. 그 돈으로 이 집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대출받았어요. 이만수는 자식들이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리모델링은 누가 했니? 이만수가 물었어요. 저희가 직접 했어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조금씩 고쳤거든요. 특히 마당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태민도 거들었어요. 텃밭 만들고 닭장 짓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했거든요. 이만수는 손자들이 자신을 위해 이런 수고를 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럼 너희 일은 정말 괜찮은 거야? 이만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지은이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근간 병원은 여기서 정말 가까워요.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소영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양병원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출퇴근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현우는 저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로 바꿨어요 라고 했고, 태미는 저도 이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어요. 이만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아내가 끓여주던 그 냄새와 똑같았어요. 거의 다 됐어요. 순이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지은과 소영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들도 함께 나왔어요. 김치, 나물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모든 게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순이가 이만수를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으니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이만수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번째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이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거든요. 맛있나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어머니 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니? 순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다른 반찬들도 모두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는 정말 아내가 담근 것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이 김치도 순이가 담근 거야? 이만수가 물었어요. 네,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담갔어요. 작년 겨울에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먹으니 음식이 더 맛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이만수도 시골에서의 생활을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매일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요. 지은이 말했어요. 이만수는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거실로 모였습니다. 이만수는 배도 부르고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이 많아요. 농사도 함께 짓고 요리도 함께 하고 여행도 함께 가요. 이만수는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태민이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이만수는 더 이상 놀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들고 온 것은 사진첩이었어요. 두꺼운 사진첩을 펼치자 이만수의 인생이 담긴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진,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까지 모든 추억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어떻게? 이만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정리했어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이만수는 사진첩을 넘기며 감동했습니다. 잊고 있던 순간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행복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이제 그 추억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만수는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며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습니다.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자신의 82년 인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특히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우시면 안 돼요. 소영이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기쁜 날인데요. 이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기쁜 눈물이야. 너무 고마워서 나는 눈물이야.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빈 자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빈자리는 뭐니?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태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찍을 사진들을 위한 자리예요.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요. 그 말을 듣자 이만수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 새로 만들어갈 추억들.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지은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 진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정말 좋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현우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계획한 게 더 있어요. 내일부터는 함께 농사도 짓고 요리도 배우고 동네 구경도 해요. 이만수는 기대가 되었어요. 특히 김장철이 되면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세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못 배운 것들을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싶어요. 이만수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아직도 가르쳐 줄 것들이 있다니요. 밖에서 또리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리도 여기 적응을 잘할 것 같네. 이만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또리가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닭들도 평화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믿으시겠어요? 요양원이 아니라 이 멋진 집에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태민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만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믿는다, 믿어. 하지만 아직도 꿈 같구나. 그때 이만수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니?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진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넘어지셨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죠. 이만수는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게 고마웠어요. 소영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할아버지를 잘해드릴 차례예요. 다른 손자 손녀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희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이만수는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 같았거든요. 태민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념사진 찍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요. 이만수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태민이 소리치자 모든 가족이 환하게 웃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면서 행복한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만수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은 후 이만수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모두 따라 나와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할아버지, 매일 이런 노을을 볼 수 있어요. 지은이 말했어요. 이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도 맑고 하늘도 넓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마당 한복판에서 이만수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텃밭, 닭장, 우물, 장독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아침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요. 정말 고맙다, 얘들아. 이만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뭘 잘했다고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니?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현우가 말했어요.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예요. 다른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오래오래요. 순이와 진호도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손자, 손녀들도 모두 할아버지를 둘러쌌습니다. 그 순간 이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요. 닭들이 꼬꼬댁하며 울고 또리가 멍멍하며 짖었어요.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저 멀리서는 저녁 요리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네. 이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태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이제 진짜 집이에요. 할아버지와 저희의 집이요. 이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말하는 것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잘해주네. 정말 고마운 일이야. 그날 밤 이만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걱정도 없고 외롭지도 않았어요. 가족들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평화로웠습니다. 꿈에서는 아내가 나타나서 웃고 있었어요. 정말 잘 됐네, 여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함께 아침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추억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이만수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요양원 차량이라고 믿었던 그 차가 사실은 행복으로 가는 차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때로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반전을 선사하기도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